차가운 공기가 싫어 살짝만 연 창으로 막 뱉어낸 희뿌연 연기가 빠져나가 이내 흩어져 사라지는 것을 보며 혜주는 어두운 하늘 위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누군가를 향해 입버릇처럼 매일같이 기도인지 혼잣말인지 모르는 말을 중얼거렸다. 지금도 날 집어삼키네. 그녀는 존엄사를 갈망했고 머지않아 그것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누구든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남은 시간은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원없이 보내다 그들 안에서 생을 마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게 당장 자신에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남은 가족은 그렇게 되길 바라며 매일같이 그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삶을 살다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길 빌고 또 빌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건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행운에는 반드시 그의 수반하는 불운도 따르기 마련이라고 믿었기에 그런 것들은 다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애원하다시피 하며 빌었다. 혜주는 한창 꽃다운 나이 26에 결혼해 이듬해 바로 딸 희연이와 3년 터울로 아들 희우를 낳고 근 20년을 아내로 엄마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40을 훌쩍 넘어 중반에 다다라 있었다. 그녀는 40에 접어들면서부터 문득 갠슬의 불안에 휩싸이곤 했다. 그건 넉넉지 않은 형편으로 궁상스럽게 버티며 억지로 살아가는 현재와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에 조기 갱년기까지 더해져서 오는 일종의 합병증 증상 같은 것이었다. 혜주는 소위 말하는 기구한 팔자와는 좀 먼 감은 있다 해도 그건 못지않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생을 멸시와 조롱, 궁핍해오는 불운한 삶으로 자조적이고 자괴감에 찌들어 살아왔다. 그런 삶에서도 아주 가끔 어쩌다 찾아온 행운은 있었다 해도 곧장 시기탱천한 불행이라는 것이 따라붙어 해방이라도 놓는 것인지 상황을 다시 거기서 거기로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그저 헛헛한 공허함만을 남겨줄 뿐이었고 그런 것들은 켜켜이 쌓이자 을의 행운과 불운은 한 끗 차이로 부질없다 입버릇처럼 말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의심에는 모순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큰 행운이 와주길 바라고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어가고 또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아니 오기는 할 건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에 지친 그녀는 끝내 좌절하고 무기력함에 빠져들기 시작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삶에 대한 흥미도 의지도 의욕도 잃은 채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하루살이처럼 살아왔었다. 그런데 중반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직접적으로 별다른 계기 없이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건 좁은 우물 안에서 진정의 부재와 시가의 외면으로 오로지 그녀 혼자 육아와 가사를 도맡느라 시간적인 여유도 남편 혼자 벌어야 했기에 금전적 여유도 없이 현실에 부딪히며 좁디 좁은 시야와 생각에 갇혀 살다가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자 좀 느지막하지만 그제야 진작에 발달되어 있던 미디어를 활용하여 앉은 자리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도 모르게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두루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중 가장 내리에 영향을 끼쳤던 건 평범한 일상 속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슈들로 무수히 살아왔던 과거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에서도 얼마든지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자 제자리더라도 큰 불운과 큰 탈이 비껴나가며 살아오고 살아갈 그 삶 자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행운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삶이 아래로 거세게 흐르는 물이고 인간이 그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뗏목을 타고 떠다니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안간힘을 쓰기보단 부디 행운이 아이들과 남편의 뗏목을 보호하고 지켜주길 바라며 그 뒤로 따라올 부르는 오로지 자신 혼자 붙잡아 뗏목에 꽁꽁 묶어서라도 같이 끌고 흘러가는 대로 가며 주어진 것에 불평불만 없이 살기를 택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굳이 멈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추게 되는 날은 필히 오기 마련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도 자리 잡았다. 해주는 정해진 방향으로 흐르다 멈출 때 멈추더라도 온전히 그 물살대로만 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생각이었다. 지치면 좀 쉬어가기도 하고 험하고 거친 곳은 있는 힘껏 피하고 조금이라도 잔잔하고 가기 수월한 것이 보이면 그쪽으로 최선을 다해 뱃머리를 들어 요령껏 가볼 요량이었다. 그러다 체력이 다하여 정 버거워지면 그때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나 현실은 그 생각 역시 어디까지나 그저 허황된 욕망에서 오는 이상과 다르지 않다고 일깨워주기라도 하려는 듯 더 냉혹하고 잔인하게 굴었다. 해주는 극심한 무기력과 동반하는 잦은 소화불량이 우울증과 갱년기 증상으로 오는 것일 거라 무심히 넘긴 탓에 그게 몸이 보낸 이상 징후였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위암 말기로 손쓰기에 늦은 상태였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가 되어 있었다. 무너진 그녀는 처음 자신의 상태를 듣고는 한참을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못 이겨 누군지도 모를 상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그런 감정들이 잦아들자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부질없는 짓일 뿐이고 그렇게 허비하고 흘러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라도 주어진 것과 가족이 받아들이고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기로 했다. 세상엔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조차도 하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에 비하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그나마 괜찮은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거기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래서인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비우고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해주는 끝내 담당 의사가 예정했던 시간을 남겨놓고도 타고난 명이 거기까지였는지 좀 이르게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다. 생애 마지막 날 그녀는 남은 시간에 대한 미련은 없었지만 곧 맞이할 작별을 직감한 슬픔으로 애초롭게 눈물 흘리던 가족의 모습에 당장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죽음의 두려움보다 거기서 오는 안타까움에 더한 슬픔을 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잠든 듯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과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 그리고 고요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낯선 이를 볼 수 있었고 그가 흔히들 말하는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지만 저승사자라는 걸 단번에 직감할 수 있었다. 해주의 혼을 용도할 저승사자는 주로 묘사하는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드라마에서처럼 멀끔한 검은 정장 차림도 아니었다. 그냥 사람과 흡사한 형상으로 온통 깊고 어두운 검은 형체를 띠고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저승사자나 사신 외엔 비교에 떠올릴 대상이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두려움이나 거부감보단 오히려 편하고 신뢰감이 들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한번 훑어보곤 걷는다는 표현보다 미끄러져 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호련히 돌아 유유히 앞장서 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연히 생소하고 낯설어 묻고 싶은 게 많아 말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입술이 천근만근이라도 된 듯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작은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고 몸만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의 영혼은 의지와 무관하게 말없이 묵묵히 그 뒤만 보고 따라갔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인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걷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된 영혼들이 속속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은 속을 알 수 없는 눈으로 사자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비통한 표정으로 무언가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지만 입술조차 달싹일 수 없는 자신과는 달리 마치 입만 뻐끔거리는 것처럼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그들이 무척 궁금했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는 입과 나오지 않는 말, 스스로 걷고 서는 것조차 통제할 수 없는 몸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들을 수도 무엇 하나 물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다시 또 한참을 무시 아닌 무시를 거듭하며 가다 보니 어느샌가 눈앞에 살아생전 본 적은 물론 들은 적도 없는 마치 기묘한 이야기에나 등장할 법한 다리가 나타났다. 그 다리의 끝은 칠흑 같은 암흑에 덮여 있어 보이지 않았고 들어서는 입구는 철로 된 거대한 문으로 막힌 채 그 앞을 무언가 지키듯 서 있었다. 해주의 영혼이 그곳에 도착하자 자신들을 데리고 온 인간처럼 생긴 사자와 달리 짐승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험상궂게 생긴 문 앞에 서 있던 존재가 그들을 확인하고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리를 건너면서 그게 익히 들어오던 망각의 다리거나 저승으로 이어지는 다리일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며, 만약 그게 망각의 다리라면 그래서 모든 기억이 지워진데도 단 2가지만 남아있길 바랐다. 그건 언제부턴가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하며 항상 생각해오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 하나는 자신이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환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또 환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두 거부하길 바랬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리를 다 건넜음에도 이승에서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해주는 다리를 건넌 후 그동안 막혀있던 말문이 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시원함이 들었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전히 앞서가기만 하는 사자를 불러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자는 물음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고 묵묵부답하며 초지일관 앞을 향해 가기만 했다. 해주는 그런 모습에 자신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내심 언짢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도 그냥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지 당장 알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어차피 곧 알게 될 것이니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했고, 그 기다림은 다행히 오래가지 않았다. 머지않아 자신을 데리고 온 저승사자와 매우 흡사한 모습의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며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걸음이 멈추더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도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자는 풍기는 분위기와 달리 어투에서는 진중하면서도 의외로 친절하고 자상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 긴장되어 얼어있던 마음이 좀 풀리는 기분이 들자 한결 편안하고 가볍게 되물을 수 있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또 호련히 사라지던 모습을 감췄다. 모든 영혼은 만들어지고 3번의 생을 거친 후 황천으로 가야만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생의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만 2번째 생부터는 첫 생에서 살면서 지은 죄로 쌓인 벌점에 따라 나뉘어 주어졌다. 다시 환생하기 위해선 벌점이 최대 200점을 넘겨서는 안 되었고, 그걸 넘길 시에는 조건에 맞는 점수가 될 때까지 지옥에서 지은 죄값을 모두 탕감하여야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데 만약 벌점이 1000점이 넘어가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다음 생으로 가지 못하면 그 영혼은 소멸의 공간으로 던져져 잡아먹히는 끔찍한 형벌을 받고 고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곳이 바로 한생 티켓을 얻는 곳이자 망자의 혼이 한생을 통째로 철저히 심사받고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결정되는 최대의 갈림길에 놓이는 곳이었다.
심사 기간은 3일이었고 그동안 용호는 구천에 머무르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혜주는 자신에게 3일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지나온 다리를 다시 건너서 올 때 마주쳤던 망자들이 있는 곳까지 가보려고 했다. 하늘까지 물어뜯던 날 거울 속에 내 눈동자 붉게 웃다 서서히 꺼져가 높이 쌓은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한 곳에 모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자적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망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혜주는 너무도 아무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에 혹여나 자신이 눈치 없이 끼어들어 평온한 분위기를 흐리거나 대화를 방해하지 않을까 망설이다 엉거주춤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운명을 거스른 죄나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그녀를 향했지만 불편하게 여기거나 배척하려는 기색은 없이 도리어 기꺼워하며 달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때 그들 모두는 결코 예사롭지 않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시점이었기에 서로에게 동질감에서 오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깊이 파고들어 생명부지였어도 거리낌 없이 천연하게 진심을 보이고 있었다. 혜주는 낯선 이목이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되자 뻘쭘함이 들면서도 왠지 울컥하고 먹먹한 감정이 차올랐다. 까닭은 언젠가 어딘가에서 우연히 흘려보았던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는 문구가 문득 떠오르며 지금 상황과 겹쳐져 마음 한편으로 순간 와닿았던 탓이다. 그녀가 몇 발치 떨어져 보았을 때 그저 평온하게만 보이던 그들 역시 자신처럼 미지에서 오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불안, 그리고 벌써부터 그립고 애틋한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음에 대한 서글픔을 안고 있음이 절실히 느껴졌다. 그녀의 물음에 그 자리의 모두가 어딘가 모르게 애매하지만 난감한 듯한 기색이 얼핏 비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르다 유난히 앳된 모습의 소녀가 무심하고 건조하게 던진 말에 인해 사라졌다. 소녀의 말에 대개가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어도 은근히 인정하고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고 혜주 또한 그 짧은 정적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로 인해 민망함이 막 들려든 찰나 평소에 애써 외면하다가도 불리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나의 버프로 바로 차단하고 능청을 떨었다. 가까이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에먼 노파가 정작 최고령인 자신을 면전에 두고 나이를 들먹이는 게 심기가 퍽 불편하다는 듯 가벼운 핀잔을 늘어놓는 바람에 혜주가 그들에게 온 처음의 목적과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대화의 흐름이 흘러가려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누군가 다리를 찾는 연유를 묻는 말에 대화의 본질을 다시 본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다. 그녀의 말에 정해진 길로 갈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던 한 망자가 말리듯 말했다. 그의 말에 혜주뿐 아니라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망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의문을 표했다.
죽음은 모두에게 똑같고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혜주는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소녀가 말을 끝내기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혜주를 영도했던 사자와 흡사한이가 호련히 나타나 시간이 임박해 있던 망자를 향해 전언했다. 사자의 말에 당사자인 승길이 긴장감에 역력한 채 조용히 뒤따르자 그 자리에 망자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굴을 배웅했다. 노파의 말에는 진심이 배어 있었다. 혜주는 사라져가는 승길과 사자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물론 막연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과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도 있었지만 죽음의 모든 게 끝난다는 건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무겁고 두렵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한낱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일 뿐이었고 또 다른 시작과 완전한 소멸로 가기 전에 필히 거쳐야 하는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에 왠지 모를 배신감과 허무함이 들었다. 다른 망자들 역시 비슷한 심경인 탓에 그렇지 않아도 어둡고 음침했던 주변이 고요한 침묵 속에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고 선뜻한 말을 이어갈 수도 없었다. 그저 그들 모두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자신에게 정해질 길이 어디고 또 기준이 어디인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아마도 극소수의 인간을 제외하고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기에 살아온 삶의 점수를 매긴다면 자신이 가게 될 길을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명백한 죄는 차치하고 살아옴의 벌레 한 마리 해치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 비난과 험담, 크고 작은 거짓말에 알게 모르게 남에게 주는 피해와 상처, 양심을 저버리는 사소한 행동들까지 기억에도 없는 아주 먼 시간부터 단 한 번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고 장담하긴 어려울 것이다. 만약 그런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정말 극소수의 대단한 인간에 속해 있을 것이다. 소녀는 자신들의 길을 이미 아는 것 마냥 침울해만 하고 있는 망자들이 무척 못마땅해 퉁명스레 던지듯 말했다. 그 말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망자들에게는 너무도 반가운 소식과도 같아 순식간에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한결 밝아지게 만들었다. 혜주는 소녀의 말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라면 가족이 잠든 시간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선 언제 잠들지 아니 쪽잠이라도 들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어 부탁할 시간을 정하는 것이 퍽 난제로 떠올랐다. 그녀가 중얼거리며 하는 혼잣말을 옆에 있던 한 망자가 듣곤 조금 무겁고 착잡한 표정으로 넌지시 말했다.
혜주는 자신의 상황을 은연중에 토라하는 망자가 딱하면서도 남일 같지 않아 덩달아 착잡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아직 아이들과 남편에게 못다한 말이 있어 꼭 해주고 싶었기에 그 소중한 시간을 절대 그렇게 허무하게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고심 끝에 일단 남편을 먼저 만나기로 했다. 여러모로 누구보다 쉽게 잠들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겠지만 직장인으로 몇십 년의 시간밥을 먹고 별일 없으면 정해진 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 고단한 하루에서 온 피로에 금세 잠들었기에 그 새벽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어림잡아 짐작하고 식사 시간도 제각각의 수시로 낮밤이 바뀌는 아이들보다는 첫날의 선택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혜주는 망자가 알려주고서야 그동안 있는지도 몰랐던 조금 먼 곳에서 어둠에 반쯤 가려져 있는 계기스러운 시계탑이 눈에 들어왔다. 시계는 세속의 것과 달리 3개의 바늘이 아닌 하나의 바늘과 24개의 숫자로 표기되어 분가초는 빼고 오로지 시간만을 알려주고 있었고 바늘은 막 4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잊지 않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허둥지둥 처음 왔던 곳으로 향하며 틈틈이 시간을 확인했다. 다행히 시계바늘이 처음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저만치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자가 보였고 그의 앞에 도착했을 때 5를 막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조급한 마음에 지체 없이 답했음에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자는 그저 한량인 마냥 초지일간 잔뜩 느긋함을 유지한 채 계약을 앞두고 반드시 명시해야 할 상황을 전달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어지간히 답답했지만 불평할 수가 없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또 무서운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상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예상했던 시간보다 이른 이별을 맞이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어느 평일의 이른 아침, 평소 맞춰놓았던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 다급한 희유의 외침에 눈을 뜨며 급작스러운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 그 역시 누구 못지않게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겼지만 당장 모든 절차를 혼자 도맡아 해야 했기에 오전부터 종일 쉬지 않고 정신없이 분주히 뛰어다니느라 쌓인 피로와 늘 습관처럼 잠들던 시간을 넘기자 눈꺼풀이 마치 천근같이 느껴질 정도로 무거워지며 잠이 쏟아졌지만 억지로 버티며 아내의 영정을 지키다 새벽을 넘기자 끝내 이기지 못하고 잔뜩 웅크린 채 잠들고 말았다. 그때만큼은 운이 따라준 건지 혜주는 바라던 대로 그의 꿈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꿈이라 그런지 그는 여느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녀를 대했다. 조금은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그럼에도 애정이 묻어나는 모습으로 혜주는 그런 모습을 측은하게 여기고 그리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감사란 말 삼키고 탐욕만 잘도 키운 손 따뜻하던 것들까지 서늘하게 식어가던 밤 운명을 거스르겠다 이 작은 몸이 떠들던 때 오만과 교만의 기도 날 스스로 몰아넣은 불꽃
상귀는 떠나는 혜주를 붙잡으려 쫓아가려 했지만 웬일인지 양다리가 너무 무거워 한 발짝 한 발짝 떼기가 힘에 버거워 더디기만 했고 그녀는 자꾸만 더 멀어져 갔다. 그가 한참 허우적거리며 그녀를 쫓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가는 잔인했다. 혜주는 남편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억지로 옮기며 까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기는 출구가 없지. 후회로 벽을 긁어도 손톱만 부러질 뿐. 그리고 둘째 날 역시 시계바늘이 살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부탁을 들어주는 사자를 찾았다. 벗어나고 싶다 말할수록 더 깊이 잠기는 그녀는 여전히 한 곳에만 우두커니 선 채 갈 곳을 선택하라는 사자를 보자 뜬금없이 게임 속 NPC가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웃음과 함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내가 버린 것들을 펼쳐 보이며 만족을 모른 어리석음 감사를 모른 빈 껍데기. 처음엔 딸을 만나기만 하면 그저 하고 싶은 말을 덤덤하게 전하고 무던하게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금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건 단지 우둔함에서 온 안일함일 뿐이었다.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했어. 입 꽉 다물고 버티는 장난. 그건 그저 부질없는 욕심인데 알지. 희연은 늘 그렇듯 엄마의 당부를 시큰둥하게 받아쳤다. 그럼에도 혜주는 전혀 신경 쓰거나 걱정하진 않았다.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건 평소 겉으론 툴툴거리고 어떨 땐 생판남인 것처럼 매정하게 굴기도 하지만 누구 못지않게 동생을 생각하고 살뜰히 챙기는 누나라는 것을 알았고 아들 희유 또한 유난히 그런 누나를 잘 따랐기에 둘 사이는 꽤 돈독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울 속 내가 먼저 날 잡아먹을 테니까 조금만 더야. 혜주는 항상 그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표현은 했지만 그 순간은 더 간절한 진심을 담아 표현했다. 찌그러진 마음은 검게 타. 포기하고 단념하고 또 포기해. 달력 위에 X만 잔뜩 남김없이 버리려다 남은 건 툭 비어버린 방 한 칸. 너무 지쳤거든 근데 또 말해. 아직은 조금 더 참아야 해. 입술이 먼저 외우는 주문 아득한 숨 사이로 새어나. 버티고 버텨 습관처럼 또 한 번 버티고 버텨 약속처럼 끝까지.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면 곤란해. 내 안에 그림자들이 박수 칠 테니까 조금만 더야. 안 울어 훌쩍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글쎄요 버티고 버텨 습관처럼 가볍게 웃다 비어버린 가슴은 쿵 내려앉아. 나랑 한 약속들 줄 세워. 내일은 쉬자 이번엔 놓자. 한 줄 한 줄 다 지운 뒤에 홀로 남은 한마디. 조금만 더 버티고 버텨 습관처럼 마지막. 버티고 버텨 약속처럼 정신 차려. 나와의 약속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살아있는 건지 버티는 건진 잘 모르겠어. 조금만 더야. 다 왔어 다 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어딘데 버티고 버텨 습관처럼 가볍게 웃는 입꼬리 밑으로 살금살금 새어나와 공허한 울음. 헛된 것만 좋다. 멀어버린 눈과 귀 모른 척한 내 욕심이 입을 벌리네. 주어진 건 발로 차고
아직 긁히는 비명 같던 밤 운명을 거슬러 보겠다며 쳐다본 그 끝 아래 검은 구멍 하나 날 기다리고 있었어. 오만이라는 사다리에 발을 올린 순간부터 자신을 많이 닮은 딸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니 어느새 시계가 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려왔다. 그토록 간절히 다시 만나고 싶었던 딸을 눈앞에 두고도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기라도 한 듯 더 다가가지 못해 그 순간이 마지막임에도 단 한 번도 품에 안아볼 수 없었고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로 아른거리는 씨앗 탓에 제대로 볼 수조차 없이 그저 당부와 같은 말만 남기고 엄마의 낯선 모습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딸을 뒤로하고 돌아서 공허한 어둠이 있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하자 아린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고 발이 마치 천근만근이라도 된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며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힘이 겹고 고통스러웠다. 그건 남겨진 가족 때문이 아닌 그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딱하기 그지없어 서글픔이 거대한 파도 마냥 덮쳐 몸도 마음도 깊이 잠식시켜봤기 때문이었다. 해주는 남편과 아이들은 당장은 슬픔에 마지못해 힘겨워하더라도 자신이 그랬듯이 그들이 함께라면 슬픔은 조금씩 잦아들고 빈자리도 어느 순간부터 차츰 채워질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엄마이고 아내이던 그녀에 대한 기억도 차츰 흐려져 추억으로 묶여 마음 한편에 남겨진 채 어쩌다 한 번씩 떠올리거나 간간히 과거를 회상할 때 소환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걱정은 어렵지 않게 묻어둘 수 있었다. 다만 지금처럼 가족이 떨어지지 않고 화목하게 함께하며 무탈하고 건강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도 평온하게 마감하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화목한 가족에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낄 수 없다는 것과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어도 다신 그럴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으로 충분히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순순히 받아들였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눈앞에 닥치자 그 마음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앉으며 걷잡을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질 수 없고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없더라도 그저 그들의 곁에 더 머물고 싶어졌고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소멸이나 악기에 먹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괜찮았다. 그때부터였다. 사춘기 소녀 마냥 마음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며 어디로 가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갈림길이 어느 쪽도 자신의 간절한 바람과는 거리가 멀어 맞듣지 않았기에 죄다 거부하고 싶어졌다. 마지막 날 마찬가지로 시계바늘이 달을 넘기는 것을 보고 NPC 사자를 찾아 행선지로 가장 애틋하지만 가장 알 수 없어 불안한 아들 희유의 꿈으로 가게 해주길 부탁했다. 불길한 예감은 이상하게도 좋은 예감보다 더 자주 들어맞곤 한다. 특히 그녀는 더욱이 그래왔었고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불안함을 잔뜩 안은 채 공허한 어둠을 뚫고 도착한 곳은 텅 비어 있었다. 꿈의 주인인 그립고 그리운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애꿎은 시계바늘만 노려보며 혼잣말로 한탄을 늘어놓으면서도 그대로 돌아서자니 미련이라는 것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한 탓에 주어진 시간까지 무작정 기다렸지만 시계는 그런 처지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야속하게도 애누리 없이 어느새 자신의 일부인 바늘을 가야 할 숫자까지 보란듯 다다르게 해놓았다. 혜주가 왠지 모를 서러움에 원망을 늘어놓으며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아들이 눈에 밟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막 옮기려던 찰나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잠든 후가 꿈속으로 들어왔다.
희유는 아들임에도 살갑고 애교가 많았다. 딸 희연도 어떨 땐 제 기분에 따라 살갑게 굴며 간혹 애교도 부리긴 했지만 혜주와 상기의 성격을 닮아 평소에 무뚝뚝한 편으로 살갑고 애교 많은 딸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도 아들 희유는 상기에게 몰라도 혜주에게만은 항상 애정과 애교를 한가득 담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며 먼저 살갑게 다가가 안기곤 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가득한 애정을 담고 약간의 장난기를 더해 애교스럽게 부르는 건 여전했지만 먼저 달려가 안기지도 않았고 그녀가 다가가 안을 수도 없었다. 혜주는 두 번의 경험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한 품에 쏙 들어오던 어릴 때부터 이제 자신보다 더 크게 자라 품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기어이 꼭 안겨오던 아들까지도 안을 수 없게 되자 속수무책으로 밀려드는 아쉬움에 못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은 끝내 다잡기가 힘들었다. 거기다 시간까지 촉박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전혀 떠오르지 않아 간신히 한마디만 남기고 겨우 돌아서 흘러넘치는 미련을 뚝뚝 떨구며 빨리 오라고 닥달하는 듯한 어둠 속으로 원망스러운 발길을 옮겨야만 했다. 그들의 시간도 멈추게 해주소서. 그렇게 어둠 너머에 당도하자 눈치도 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자가 보였고 그녀는 그런 그가 괜히 얄미워 초면인지 안면이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면서도 퉁명스레 대했다.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했어. 입 꽉 다물고 버티는 장난, 그건 그저 부질없는 욕심인데 알지. 굳이 안 놓는 이 두 손, 이제 하나 둘씩 이름을 붙여. 사자는 앞서가면서도 뒤에서 끊임없이 툴툴거리는 혜주가 신경 쓰였는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말했다. 원하신 건 하나도 없네. 그곳 사자들이 여태 보였던 패턴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순간 당황한 그녀가 말끝을 흐리자 그가 다시 말했다. 깨닫지 못한 채 웃고 있던 그 순간조차 비어있던 밤 벽만 나를 알고 있네. 나락은 놓아주지 않다. 부른 적도 없는 이름을 삼키네. 도망쳐. 도망쳐도 발목에 감긴 어둠이 웃는다. 운명을 물어뜯다 비맺힌 하늘이 등을 돌리네. 비명을 질러도 메아리조차 나를 버린다. 주어진 거다. 혜주는 구천이라는 곳이 알면 알수록 영 마음에 들진 않아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제 어느 쪽이든 정해진 길로 가게 되면 다신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건 확실했기에 그곳이 지옥이라도 머물며 한 번이라도 더 잠시라도 더 그들을 만나고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가 생각이 잠겨있는 동안 그들은 어느새 양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길 앞에 도착했다. 사자는 혜주를 돌아보곤 흡사 카드 재질처럼 코팅이 된 붉은 종이에 금빛으로 알 수 없는 문자로 수를 놓은 듯한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를 건네며 나직하면서도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이 끝나자 그의 손에 있던 것이 어느샌가 자연스레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그건 한생을 하는 영혼이라면 필히 지녀야 할 환생권이었다.
혜주는 그제야 자신이 가는 길이 환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옥으로 가길 당연히 바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환생을 원하지도 않았었다. 게다가 이젠 소위 말하는 귀신이 되더라도 가족의 곁에서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더더욱이 그 길이 탐탁지 않아 거부하고 싶었다. 혀끝에서 썩어가는 기도의 잔향 이제야 감사하지 못한 하루들이 그러자 가뜩이나 어두운 사자의 낯빛이 그녀의 화가한 의사를 듣곤 더욱 짙은 어둠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녀가 처음은 아니었다. 간혹 멋모르고 환생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망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고 그건 영혼을 가야 할 길로 무탈히 보내야 하는 그의 입장으론 꽤 골치 아프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기에 잠시 뜸을 들인 후 첫마디를 한순간같이 내뱉었다. 버텨봐도 차가운 손이 눈을 가린다 혜주는 그가 보이는 반응으로 보아 다른 길은 천국이나 황천길이 아닐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럼 남은 길은 굳이 알려 하지 않아도 결코 자신에게 이로운 길이 아닐 것은 뻔했기에 가족을 만난 후부터 줄곧 가져왔던 생각을 속으론 잔뜩 긴장하면서도 겉으론 뾰족하게 나를 세우며 퉁명스레 되물었다. 헛된 것만 좋다 그녀가 사자의 답을 듣기까지 그 짧은 틈이 준 순간은 이미 죽은 심장이 다시 살아 날뛰는 것처럼 숨이 가빠오며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가 다른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다는 듯 한치의 자비도 없이 한 말에 혜주는 절망을 실은 탄식을 내뱉었다.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것에 크게 낙담한 그녀는 그럴 바엔 환생보다 차라리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넉넉고 애꿎은 허공만 노려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 모습을 말없이 물끄러미 보던 사자가 다시 입을 떼며 신랄 같은 희망을 주는 말을 했다. 혜주는 혹여나 한 번이라도 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란 생각에 미약한 기대를 가지고 조심히 물었다. 헛된 것만조차 손에 쥔 건 하나도 없네 멀어진 눈 귀는 나를 버렸지 그러나 그는 끝내 절망만 던져주고 매정하게 모습을 감춰버렸고 기대는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순간조차 비어있던 방 그녀는 이제 정말 자신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걸 체념하고 주어진 두 길 중에 진작에 생각했던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빛의 문 반대쪽으로 무거운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섰을 때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자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그대로 얼어붙어 안으로 더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거긴 단순히 자신이 생각했던 지옥의 형상 그 이상이었다. 지옥불에 끝없이 살이 타는 고통에 여기저기 비명이 난무하고 갖가지 죄에 따라 끔찍한 형벌에 반복해서 처해지는 것을 상상했었는데 그녀가 보고 있는 건 오직 암흑과 처절하고 잔인한 고요뿐이었다. 그곳은 지옥과는 다른 차원으로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혜주는 바로 코앞에서 소멸에 먹혀 사라지는 영혼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전해지는 소리 없는 절규와 끔찍한 고통을 몸소 체감하게 되자 지금까지 막연히 가져왔던 생각이 삽시간에 사라지며 어디로든 그것에게서 멀리 달아나고 싶어졌다. 그렇게 한참을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그것에게서 달아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에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기꺼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독하게 서늘한 기운이 자신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지나가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육안으론 뚜렷이 볼 수 없는 존재가 앞서 봤던 두 갈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의 끝에 있는 까만 어둠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혜주는 생전에도 웬만한 일에 호기심이 잘 일지 않았고 그런 것이 생긴다 해도 다양한 이유로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그때 무슨 바람이 든 것인지 가던 길을 멈추고 그것이 사라진 길의 끝으로 발길을 조심스레 옮겼다. 넌 이미 늦었다 속삭여 그때까는 참혹하다
그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길의 끝에 다다랐음에도 멈추지 않고 까만 어둠 속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찰나의 어둠을 지나자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기이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울부짖는 것과 같은 낯선 망자들과 그들을 헤집고 다니며 위협하는 듯한 알 수 없는 존재. 그게 자신이 쫓아왔던 존재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 미처 인지하기도 전 이수의 존재가 붉은 줄을 어느 망자의 목에 걸어 그대로 끌고 자신이 왔던 길로 순식간에 사라지자 남은 망자들의 길을 째는 듯한 절규와 같은 통곡이 이어졌다. 그녀가 그런 기이한 광경으로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마침 한 줄기의 빛처럼 한 발치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주는 혹여나 그것이 사라질세라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급히 몸을 돌렸다. 거기엔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한 여자가 있었다. 아니라고 하려던 순간 그녀의 뒤에 있어야 할 자신이 지나왔던 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정말 미아가 돼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떨어지는 중인 걸까 아니면 이미 바닥일까 끝이 있긴 한 걸까 검은 벽만 오늘 두드렸던 그림자 해주는 순간 자신의 속내를 몽땅 들킨 것 같아 뜨끔했다. 그래서 주춤거리는 사이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터진 내 숨결의 파편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나 날 부르는 듯한 무너진 벽 너머 들리는 소리에 눈물의 향기 귀를 막아도 파고드는 그 외침 모든 게 낯선 이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버그 의외였다. 더구나 그녀는 많아봐야 겨우 30을 넘겼거나 아니면 20대 중후반에 누가 봐도 보통 이상의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은 그 나이 때 전생과 한생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간혹 그런 주제로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딱히 환생을 거부하거나 그럴 이유 따윈 없었다. 그러다 40이 넘어가면서 모든 생명의 삶은 별다를 것 없이 그저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느끼며 그런 삶을 다시 반복해서 사는 건 끔찍하게 귀찮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곧바로 슬픈 감정의 바다에 끝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다 지쳐 네가 구원해줘 현기증이나 여기 멈춰서면 바닥이 꺼질 듯한 이 기분 슬픔이 분노가 도구로 머릿속 숲속에 울리는 자유 현기증이나 여기 멈춰서면 바닥이 꺼질 듯한 이 기분 슬픔이 분노가 도구로 머릿속 숲속에 울리는 절규 목 끝에 걸린 숨 해주가 뜬금없이 실소처럼 웃자 살짝 심기가 불편해진 그녀가 퉁명스레 웃음의 의미를 물었다. 헛된 것만 쫓다 시력을 잃은 마음 멀어버린 눈과 귀로 피 흘리는 징조를 못 봤지 주어진 것에 침뱉고 허기만 키워가다 늦게서야 발밑을 보니 그 아래는 끝이 없더라 공허의
그녀는 괜히 오해한 것 같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의 의미로 먼저 통성명을 했다. 도망친 적 없는 어둠 속으로 목이 찢어져라 울어도 여긴 회답이 없다. 대가는 참혹했다. 대가는 참혹했다. 그녀들이 대화산멸경에 빠져있는 동안 망자들은 통곡을 멈추고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한 곳만 응시한 채 산송장처럼 의미 없는 발길만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고, 그런 모습은 혜주에게 마치 영화나 게임 속에 등장하는 좀비를 연상케 했다. 그러면서 불현듯 지금까지 겪은 일련의 상황들이 자신이 복용하던 강한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공포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망상에 빠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기도 날 스스로 몰아넣은 굴절. 그러자 연지가 그건 아직도 버리지 못한 헛된 미련으로 현실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착각일 뿐이라는 걸 일깨워주듯 지금 자신들이 처해진 상황을 바로 짚어주었다. 잘려나가 주어진 것에 눈물. 대가는 잔인했다. 대가는 잔인했다. 놓아주지 않겠지. 여기는 출구가 없지. 후회로 벽을 긋어도 살이 올린 살아생전 눈치도 빠르고 짐승과 반죽이 좋았던 연지는 혜주의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을 알고 바로 응하며 편하게 말을 이어했다. 그녀는 만약 거기서 뺀다면 분명 서로에게 거리가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하고, 그렇게 되면 겨우 찾은 말이 통하는 사람과 편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럼 다시 외로움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그건 지금까지 질리도록 충분히 했기에 다신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최대한 사회생활로 터득한 자신의 사교성을 발휘해 친하게 지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손을 뻗어 잡힐 것도 내 이름도 사라져가. 소멸의 공간 내가 삼켜져가. 점의 살한 줄기 기억까지. 버려진 숨들만 끝나지 않는 3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게 볼 수도 있지만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 혜주는 그저 끌리는 대로 무작정 들어온 것이 하필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길 없는 더 깊은 나락이라는 것과 정해진 시간 안에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로 지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지에서 오던 것보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며 막심한 후회가 물밀듯 밀려들었다. 그렇게 더해가는 절망에 찌들어 피폐해져 갈 무렵 그녀와는 대조적으로 초지일간 너무도 초연한 모습을 유지하는 연지가 다시 운을 뗐다. 발목을 감는 차가운 허공늪도 아닌데 계속 가라앉아. 소멸의 공간 내가 삼켜져가. 그녀의 말에 그제야 하염없이 같은 자리만 반복해 걷고 있는 망자들 넘어 어딘가로 계속 이어져 있는 길을 볼 수 있었다. 소멸의 공간 버려진 숨들만 끝나지 않는 찢어지는 울음. 조용해 여기서 잠들어. 누가 울고 있니? 아니 그게 나야 비명인지. 혜주도 연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뭔가
그녀라고 한들 이런 곳인 줄 알고 추격자를 따라온 것은 아닐 것이고 처음 어떤 경로로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분명 자신만큼 절망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둘씩 희망도 미련도 버리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절망이었을 터였고 그조차도 차츰 무뎌져 지금처럼 초연해진 것이 분명했다. 그런 덕에 오로지 혼자서도 여태껏 버틸 수 있었던 것이란 생각이 들자 벅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건 그녀였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거나 어쩌면 하루라도 빨리 추격자에게 끌려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의식을 놓고 저들 속에 섞여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혼자였을 때 이야기였고 지금은 둘이 있기에 거기서 포기하기보단 용기를 내어 다시 미지 속으로 들어가 직접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그럼 적어도 그것만큼은 미련이 남지 않을 테니. 해주는 그곳에 온 이후로 많이 살아왔던 생까지 통틀어 그때만큼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솟구치긴 처음이었다. 확실히 그녀의 말처럼 딛고 선 발 아래에는 자유를 올가매는 늪도 없었고 양옆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까만 어둠과 쭉 이어져 있는 하나의 길만 존재할 뿐이었다. 연지도 어쩌면 그런 시간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 모든 걸 포기하고 저들처럼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누군가 자신을 이끌고 저 길의 끝으로 향해 주길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들은 뒷일은 개의치 않고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의지대로 넋을 잃은 채 걷고만 있는 망자들 사이를 호기롭게 가로질러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에 못내 안타까움이 들어 돌아보긴 했지만 그게 다였다. 길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져 있어 한참을 걷고 또 걸어야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을 만큼 걷기만 하던 그녀들 눈앞에 드디어 낯익은 다리가 나타났다. 거대한 철문과 그 앞을 지키는 험상궂은 존재, 그것은 구천으로 가는 다리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신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다리를 보게 되자 감회가 새롭게 느껴짐과 동시에 금방이라도 닿을 듯 말 듯한 신라 같은 희망이라는 빛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들은 혹여나 겨우 밝힌 빛이 완전히 꺼져버릴까 든 조바심에 조금 더 속도를 높여 진작에 사라진 길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칠흑같이 까만 어둠 속을 다시 또 정처 없이 걸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승사자를 따라가던 길에 만났던 슬픈 눈을 한 망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끊어지지 않는 떨림 허우적대는 하찮은 육신들 손톱 빠진 손으로 허공만 그건에 잡히는 건 그때 그들에 대해 익히 들었던 말을 떠올리고 그 곁을 지나기 거리껴 망설이고 있는 사이 누군가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말하는 이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자 그쪽에서 먼저 자신의 위치를 알려왔다. 저만치 떨어진 어둠 속에서 중년의 남자가 퉁명스러운 말투와는 달리 퍽 반가운 기색을 하며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들 역시 만약에 이 같은 상황이 현세에서 살았을 때 벌어졌다면 분명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잔뜩 경계하며 거리를 뒀을 터였지만 그 순간은 그곳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간 반갑지 않을 수 없었기에 버선 발이라도 달려가 반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애써 자제하며 말로 대신했다. 그런데 그가 의외로 박한 반응을 보였고 그건 예상 밖의 상황을 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숍샵이듯 매운 낮게 소리도 빛도 시간도 물론 그도 마음 많은 그녀들과 이와 동문이지만 원체 뻣뻣하게 살아왔던 삶이 고스란히 배인 몸은 죽어 망자가 되었다고 한들 크게 달라진 게 없었기에 감정 표현에 있어 인색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여긴 소멸
그로 인해 뜻밖에도 세 사람의 대화 흐름이 꼭 미리 짜놓은 꽁트처럼 자연스레 뜬금없지만 재밌게 이어졌고 죽음을 직면하고 처음으로 동시에 소리내어 저항없는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거기다 낯선 이에게서 오는 거리감을 줄이고 조금 더 서로에게 친밀감이 되게끔 했다. 끝도 시작도 없는 소멸만이 나를 안아. 셔츠 지워진다. 그러나 이내 그가 무심코 뱉은 말은 잠깐이나마 잊고 있었던 현실을 일깨웠고 분위기는 다시 어둡고 착잡하게 가라앉았다. 목이 찢어지는 숨도 못 쉬는 여긴 끝에 눈 뜨고도 아무것도 못 보는 곳 살아있던 이름들 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바로 만회하기 위해 머쓱하게 사과를 건네자 연지가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 분위기 한기에 나섰고 거기다 해주까지 거들며 동참한 덕에 다행히 다시 밝아진 분위기는 그대로 통성명까지 이어지게 했다. 입만 열다 꺾여. 하찮은 몸뚱이 늪 위에 떠 있다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밑으로 끌려가. 누가 먼저 누가 나중 따위는 없어. 어려운 난제와 난간에 부딪혔을 땐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는 법칙은 어디든 웬만하면 통용되는 것처럼 그건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듯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어느 정도 적용 범위에 든 것 같았다. 뼛속을 훑어 남은 온기마저 천천히 지워가. 네 목소리도 곧 이 늪에 잠겨 기억인지 망각인지 구분도 흐려진 채 전기입 하나의 침묵 모두 삼켜버리는 그 이유. 장수는 농담처럼 가볍게 받아쳤지만 그 속엔 짧은 생에서 온 아쉬움이 미련이 되어 짙게 배어 있었다. 해주는 구천에서부터 국어까지 자신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을 조금 더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조목조목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장수 역시 막연히 생각해오던 것과 판이한 지옥의 형상에 대해 적잖게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귀를 찢는 통곡 울부짖다 모래가 돼버려. 남는 건 텅 빈 입술 숨죽인 채 떨리는 고요. 그때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연지가 구천과 통곡의 늪을 떠돌며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상기해 떠오르는 것 중 제법 근거가 받쳐주는 것들만 모아 조합하여 자신들이 거쳐왔던 것을 어림잡아 유추해보고 말했다. 숨도 막히는 여긴 끝인가 아닌가. 검은 벽
해주는 구천을 거쳐 다시 그곳까지 갈 동안에도 소멸의 공간뿐 아니라 황천과 지옥의 간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여태 느꼈던 두려움은 까맣게 잊은 듯 놀라움과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내 이름도 사라져가 소멸의 공간 내가 삼켜져가 한 점의 살 한 줄기 기억까지 소멸의 공간 버려진 숨들만 끝나지 않는 찢어지는 들려 귀를 파고 기어드는 소리 살아있을 때 못한 말들 가지 뭐 그는 해주의 물음에 본래 지닌 면모대로라면 절대 개인사를 생명부지의 남에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당시 자신이 처했던 죽음이 너무 억울해 사무치는 한이 되었기에 누구에게라도 간절히 하소연하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늪도 아닌데 계속 가져가 한 점의 살